네, 그 제목을 세계사 차원에서 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붙였고요. 오늘 바로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간을 넘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있는 기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첫 화면에 나오는 이 건물은 지난 3일절 날 문을 연 우리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건물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원래 모든 이렇게 기념관이나 박물관들은 빛이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건물을 만들다 보니까 몇 층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이제 모두 4층 건물이고요. 오른쪽에 위에 있는 유리창은 전망대이고 또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아래쪽으로는 한 300명 넘게 들어가는 대강당이 있고요. 그 아래에 다시 지하 주차장 또는 더 기계실 등등 해서 규모가 눈에 드러나는 것은 지하 2층, 지상 4층입니다. 지난 3월 1일 날 그 전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식을 개관식을 겸해서 했고요. 저는 이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월 11일 날 부임을 해서 바로 기념식부터 행사를 시작했는데 이제 반년이 됐네요.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래 전공은 독립운동사이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가 제 주된 전공입니다. 이 화면에서 하나 큰 특징을 보신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계사 차원에서 보자 하는 것이고 그건 전체적으로 독립운동사를 세계사 차원에서 보자는 뜻이고요. 이 기념관은 서울시 내에 검색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바로 북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 주차장을 거의 공유하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이제 안동대학교 사학과에서 32년 교수 생활을 하고 정년 퇴임을 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서울의 백범 김구기념관을 지을 때 전시를 맡고 또 안동에서 독립운동 기념관을 지어서 13년 반 동안이나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고 운영하고 그런 그 기념관을 짓고 운영하는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 일도 또 초대 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아래쪽에 눈여겨보시면 대한민국 104년이라고 해서 연호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다음 내용에 등장하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야기하자면 세계 독립운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중국 곳곳에 있는 우리 그 주로 고등학생들이고 더러는 중학생들도 있고 아주 극소수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화면에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이야기를 쉽고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이란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북한에서는 또는 중국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이란 말을 쓰지요. 사실은 민족해방운동이나 독립운동이나 같은 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독립운동이란 말을 쭉 써오면서 우파들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글을 썼고요. 또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식민지 해방운동이란 말을 쓰면서 주로 사회주의 운동의 독립운동을 많이 썼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서 다른 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독립운동을 펼친다는 말은 곧 식민지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정반대의 나라는 침략한 제국주의 국가겠죠. 우리가 반파시스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된 그룹이 있겠죠. 전 세계에서 크게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침략 제국주의 국가, 그 다음에 그것을 맞받아쳐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펼치는 국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 전 세계의 어떤 나라든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아일랜드든 그 모든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할 때 꼭 두 가지 공통된 목표가 있어요. 하나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주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독립하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드는 국가가 중세 왕조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즉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근대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 공통된 목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독립운동사를 들여다보면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두 가지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되 근대국가를 건설한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견주어 보면 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식민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인도 같은 나라는 영국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죽어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국의 통치를 받는데 상당히 먼 나라의 통치를 받죠. 그러니까 원격지라고 하죠. 원격지의 통치를 받으면서 혹독한 직접 통치를 하기보다는 물론 총독을 보내긴 하지만 상당히 인도의 그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실제 한 9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원격지 통치이지만 우리는 바로 옆 나라의 직접 통치를 받습니다. 아주 통치 강도가 강하죠. 더군다나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정책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란 것은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나라의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들을 싹 없애겠다는 거죠. 그럼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요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 시조신앙, 그 다음에 말과 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역사, 그 나라의 역사 이런 것을 이제 붕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왜곡, 그 다음에 말과 글에 대한 탄압, 일본말을 쓰지 않으면 잡혀서 팔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단군 죽이기 이런 그 민족 말살 정책을 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국인의 민족성이 말살되면 영원한 일본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오키나와가 그렇죠. 유구라고 하는 왕국이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서 지금은 오키나와가 다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코 돌아갈 수 없단 말이죠. 이게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의 결과인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식민 조건이 가장 최악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바로 인접국가의 직접 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정책. 그렇지만 반대로 투쟁성이 제일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왜냐하면 침략한 국가하고 저항하는 국가 사이에 문화 수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국력 차이도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보다 문화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투쟁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는 것은 옆에 보시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책이 있지요. 박은식 선생이 상해에서 1920년에 내게 되는데 한국 독립운동지 뭐의라는 뜻이죠. 혈사라는 책을 쓰죠. 3.1운동 직후에 그 역사를 씁니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전체를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이 아까 이야기할 때 인도는 한 90년이라고 그랬죠. 필리핀 같은 경우는 거의 300년이 넘거든요. 물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곤 하지만 스페인의 식민지였다가 미국의 식민지였다가 그렇게 가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식민지였고 쭉 그러듯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개 300년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사가 50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5년 이게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전체예요. 지금 여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선양이라든지 연변이라든지 또는 칭다오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침략을 받고 뭐 청일전쟁, 뭐 중일전쟁 쭉 겪습니다만 우리들의 독립운동을 1910년에 나라가 망했을 때부터 독립운동으로 잡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910년 나라 망하기 이전에 이미 의병이 일어났고 계몽운동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의병이 일어난 것은 이제 1895년 을미의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894년에 갑오년부터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5년 이렇게 가는데 그 25년 전반기를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의병이 일어나요. 주로 유림들이 일어나서 일본군에 맞서 싸우는 거죠. 근데 주로 유림들이니까, 유학자들이니까 이분들은 정치 지향이 우리가 의병 전쟁을 펼쳐서 지킬 나라는 군주국가입니다. 그런데 1904년부터 즉 의병이 일어난 지 10년 지나서 계몽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계몽운동은 교과서에 보면은 서양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교육을 해나가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족 자본을 육성해야 된다. 이게 계몽운동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교과서에는 이 계몽운동이라는 것은 구국 계몽운동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친일 계몽운동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국 계몽운동에는 그래서 신교육, 과학문명, 물질과학 문명을 받아들인대. 그런데 이분들이 세우고자 하는 국가는요, 공화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을 펼치지만 의병전쟁을 펼치는 분들은 유학자들 중심이고 군주국가를 목표로 삼고 신지식인들이 나서서 펼치는 계몽운동을 펼치는 분들은 서양의 과학문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니까 이분들은 공화주의를 지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시겠죠? 아, 이때도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구나. 보수, 진보. 그러니까 요즘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1910년 나라 망하는 때에도 서로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1915년에 대한광복회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처음으로 의병계열하고 계몽운동 계열이 손잡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1910년에 나라가 망하면 만주 지역으로 진출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고 그 독립운동 기지를 세울 때 그 무력도 필요한데 공화주의로 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질 때 국내에서 사람과 자금을 모아 보내기 위하여 대한광복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보수와 진보가 통합해 가던 것이 3.1운동 때가 되면은 완전히 하나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이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이 1918년에 딱 끝이 나면은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잖아요. 그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가 가서 우리들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 문제를 다뤄서 독립시켜 주시오. 그러면 김규식 선생이 파리에 도착했는데 뭐 당신은 뭔데?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럴 때 파리 강화회의에 출발할 때가 2월 1일인데 이 국내에서 또는 일본에서 2월 8일 날 도쿄 유학생들이 독립을 선언하거든요. 그때부터 5월 달까지 건 100일 동안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 전 민족의 공통된 의사로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독립국을 선언했던 독립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독립국을 선언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표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국가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하죠. 다만 대한민국이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지니까 아직도 불완전하니까 임시정부가 이걸 운영하게 된다 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이렇게 붙이는데 이 독립을 선언할 때 이후로는 이때까지 군주국가로 가자고 하는 의병을 했던 보수 세력의 군주주의 또는 군주국가로 가자는 이야기는 이때부터는 없어져요. 그리고 3.1운동 때부터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3.1운동 이후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계열과 또 하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계열.
그 두 개가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통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1927년의 신간회라고 하는 게 바로 또 통합운동입니다. 이제 사실은 그보다 더 앞서서 1926년에 중국에서 안창호 선생이 앞장서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걸 하고, 만주에서는 1927년부터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데, 유일,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하나의 당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끌고 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또다시,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안팎으로 학생운동, 청년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운동들이 쭉 전개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만주 지역에도 또 중국 관내 지역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이어지죠. 오늘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관장을 맡고 있어서 중국 전체 독립운동을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국가 이름이에요. 중화민국 또는 중국인민공화국처럼 이렇게 국가 이름이죠. 그걸 끌고 가는 조직이 정부가 있고 지금 국회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걸 운영해 나가는 것이 임시정부죠. 그 1919년 4월 10일 날 밤에, 1919년입니다. 즉 3.1운동이 일어난 바로 한 달 뒤에 상해로 전 세계의 독립운동가들의 대표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만주에서는 일송 김동삼 같은 분들이, 또는 이제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상해로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 4월 10일 날 밤 10시에 시작해서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밤새워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요. 헌법이 급하게 만드니까 10조가 있는데, 국가 이름은 뭘로 할래? 대한민국입니다. 왜요? 대한으로 망했어요. 대한제국에서 대한을 가져오고요. 이제 새로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민국입니다. 다시는 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국호를 정하고요. 헌법을 임시헌장이라고 하고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고,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5천년 역사든 1만 년 역사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민주공화제가 여기서 생겼고,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와서 1948년 재헌헌법에도, 그리고 지금 1987년에 만든 현행헌법에도 우리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오죠. 제2조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국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다 못 갖추고 있고 나라 밖에 있으니, 그래서 정식 정부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운영할 조직을, 하나는 정부, 하나는 의회다 해서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를 얻어서 통치한다 해놓고,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빈부의 차가 없고 모두 평등하다고 명문화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명문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성 국회의원, 즉 여성 임시의정원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영국보다 빠르고 미국보다 빠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제10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정부는 국토를 회복한 후 만 1년 안에 국회를 소집함. 지금 대한민국 국회 이름이 1919년에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을 그대로 가져오되, 우리가 국토를 되찾으면 임시정부는 정부가 되고 임시의정부는 국회가 된다, 이렇게 명시한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대한민국은 연호입니다. 우리가 그 광무, 융희를 썼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연호를 사용하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앞에 대한민국 104년이라고 쓴 것도 우리 연호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1 독립운동으로 독립국을 선언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죠. 이 내용은 뒷날 1948년 헌법에 딱, 우리 재헌헌법에 이 대한민국 건립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 다음에 군주사회에서 민주시민사회로. 그러니까 서양에서 아시는 것처럼 중세 농노들이 자유민이 되고 자유민들이 시민이 되는데, 자유민하고 시민의 차이가 크거든요. 참정권을 가져야 시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대국가의 요건은 시민사회예요.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들이 참정권을 달라고 일으킨 혁명을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3.1 운동으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3.1 운동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부르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 개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임시정부는 모두 중국에서 27년간 활약을 합니다. 그 중에 딱 절반을 상하이에서 보냅니다. 뭐 중국 발음을 샹하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는 그냥 뭐 상하이 하지만 샹하이, 이 상하이에서 13년 조금 13년 한 달이라고 하는 절반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항저우, 난징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이동을 해서 충칭에 갈 때까지가 8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년을 충칭에서 보내게 됩니다. 충칭에. 여기 이제 검은 점들이 되는 것은 청사가 있던 곳인데, 청사가 난징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전장이라는 곳에 있었고요. 장사, 광저우 이렇게 해서 유저우가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청사가 복원되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상하이에 청사가 있고요. 항저우는 항저우시 민정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청사를 만들어서 찾아서 복원해서 전시관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류저우는 청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류저우의 한 건물을 류저우시 인민정부에서 전시를 임시정부 진열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칭에는 91년에 첫 조사를 해서 95년에 문을 열어서 지금도 진열관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광저우에 지금 청사 위치가 확인되어서 앞으로 복원하고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펼친 독립운동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선은 임시정부가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행정을 원격 제어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수나 면장을 직접 선임을 해서 행정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또 세금도 거둬들이기 위해서 연통부라고 하는 연통제라는 걸 두게 되고요. 그것을 연결하는 비밀 교통 연락망을 두었으니 교통국이라고 하고요. 이 교통국 중에서 이제 연결하는 중에 지국이 있습니다. 교통지국 중에 제일 뭐라 그럴까요?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위치가 단동이잖아요. 그래서 안동지국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영국인 그 조지 로이드 쇼라고 하는 분이 이륙양이라고 하는 무역회사를 단동에 열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임시정부가 국내로 통치 연락망의 제일 중심축을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쇼라는 분이 이제 체포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분에게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했지요. 각가지 국내에 군사주비단이라는 비밀조직, 의용단이라는 조직들을 두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임시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독립전쟁을 추진하죠. 그래서 무관학교, 즉 사관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1기, 2기생만 배출하고는 사람도 돈도 제대로 되질 않아서 다 크잖아. 하게 되고요. 밑으로 좀만 내려가봐. 어디 더 마이크가. 내려가봐.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는 전쟁을 펼쳐야 됐는데 군대를 양성을 제대로 많이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가 아니죠. 이거 실수입니다. 만주에 있는 군정부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려면 1910년 이후로 만주에서 많이 독립군을 길러놓은 조직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서간도 지역에 한족회가
군정부를 만들거든요. 그 군정부에게 협상을 벌여서 거기도 정부, 우리도 정부, 그럼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정부, 국무부 산하에 군정서가 되는 거죠. 그게 서로군정서고, 북간도 지역에는 이제 북로군정서 또는 대한군정서라고 하잖아요. 이런 조직들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이끌게 되는데, 바로 임시정부가 1920년에 독립전쟁의 원년을 선포하게 되고,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이 군정서의 독립전쟁이 펼쳐지죠. 그러다가 임시정부 스스로 이제 군대를 만든 거는 물론 광복군 총령도 있었지만 충칭으로 옮겨가서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이제 국군을 만들게 되고 일본의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밑에 보시면 1차 대전기, 2차 대전기의 외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1차 대전 때 끝날 때는 그 파리 강화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외교 활동을 펼치고요. 그 다음에 1922년, 21년부터는 이제 레닌 정부에 대해서도 외교 활동을 펼치고, 그리고 22년에 특히 그 호법정부, 수년의 호법정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죠. 그러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좀 잦아들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충칭에서 아주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펼쳤고, 그래서 이제 카이로 선언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다른 나라 없습니다. 한국 문제만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항목을 담게 되지요. 그리고 의열투쟁이 있습니다. 의열투쟁 조금 넘어가서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임시정부 전체를 끌면서 또 다시 국내처럼 좌우 이제 분화가 되면 또 통합을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일본 육군 군벌들이 이제 나서서 만주를 침공하잖아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고 해서 침공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해군은 자기들도 뭔가 해야 되죠. 그래서 상하이 침공을 하게 되죠. 상하이 침공하는 명분이 뭐냐 하면 이봉창 의거가 일어났는데, 이봉창 의거에 대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그 영향 아래에 있는 신문들이 보도를 할 때 이봉창 의사가 폭탄을 던졌는데 불행히도 천황을 맞추지 못했다. 뭐 이제 그런 식이죠. 불행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제 따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마무리되었다가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해군이 또 사건을 조작하죠. 일본 승려가 피살되는 사건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상하이를 침공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아는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의열투쟁 조직이죠. 이 의열투쟁 조직들이 한인애국단이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를 펼치는데, 우리는 흔히 이봉창 의거하고 윤봉길 의거만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침략에 맞받아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것을 침략을 맞받아친다고 해서 반침략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의열투쟁은 딱 공격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침략 책임자, 그러니까 일본의 왕이든 조선 총독이든 관동군 사령관이든 이렇게 그 침략 책임자. 둘째는 통치기구, 그러니까 식산은행, 동양측식주식회사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끌던 이 한인애국단에서는 국내로 조선 총독 처단팀을 보내죠. 이 이덕주, 유진만이란 분이고, 관동군 사령관 처단팀, 최흥식, 유상근 두 의사를 보내죠. 이분들은 대련에 내리자마자 정보가 흘러서 붙잡힙니다. 붙잡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사회에서 어떤 그 성공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 터져서 아주 그 큰 공을 세운 윤봉길, 이봉창 의사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데 사실은요, 지금 우리 학생들 가운데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중학생 이러면은 관심 많을 건데, 이 배가 9,000톤급의 이즈모라고 하는, 이즈모는 한자로 날출자와 구름 운자를 씁니다. 요즘 새로 일본은요, 이 이즈모
이지서함 이즈모를 새로 진술을 했어요. 이 이즈모는 이제 2차 대전 때 침몰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진은 바로 그 상해를 침공했을 때 이즈모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는 이 황포탄의 공공조개, 다시 말해서 여기 러시아 공사관, 미국 공사관, 일본 공사관이 있는 이 지역이 보이는데, 이 황포탄에 이즈모라는 함을 띄워놓고 이게 상해를 침공하는 총본부입니다. 이 이즈모도 폭파시키려고 이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선생은 중국 잠수부를 고용을 해서 여기에 폭탄을 설치해서 폭파시키려고 했지만 그 중국 잠수부가 배에다가, 여기 뻘물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한 치 앞이 안 보이죠. 근처에 설치하는 바람에 실패했지요. 어쨌든 이런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이제 의열투쟁입니다. 이 단상의 계단이 앞쪽이고요. 윤봉길 의사는 오른쪽 뒤쪽에서 폭탄을 던졌는데, 시라카와 대장은 원래 관동군 사령관도 지내고 육군 대신도 지내고, 그리고 퇴임을 해서 있던 분을, 이제 있던 사람을 일본에서는 해군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한 달, 두 달 가도 승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육군 대신을 급파하고, 그리고 카가라고 하는 최초의 일본의 항공모함과 아까 보았던 이즈모라는 전함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상해를 숙박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고 승전 기념식을 하는 날 윤봉길 의거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열투쟁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 분명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차별 테러라는 게 있잖아요. 9.11 테러처럼. 그하고 우리들의 의열투쟁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들의 의열투쟁은 단 한 번도 관계없는 민간인을 공격한 일이 없어요. 오로지 침략 책임자, 그리고 시민 통치 기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어요. 단 한 번도 아무나 죽어라 하고 그 어떤 건물에다가 또는 역 앞에 그런 테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열투쟁을 펼친 분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만 기습 직후에 그 소식을 듣고서 충칭에서 일본에 선전포고한 건데요. 대한민국 23년 12월 10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 연호를 계속 쓴 거 이제 보이시죠? 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서 이제 완전히 좌파와 우파가 통합을 했을 때 사진입니다. 김구를 앞에 맨 앞줄에 중심에 앉아 있는 김구라고 하는 우파의 최고의 대표와 또 오른쪽에 김원봉이라는 좌파의 대표도 있고요. 바로 뒤에 방순이라고 하는 여성 의원도 보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여성 의원들이 언제 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광복군이 만들어진 건데 충칭에서 자링하우스라고 하는 호텔에서 광복군 창립식을 합니다. 여기에 김구 그 주석과 왼쪽에는 이청천 총사령관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내빈들이 있고요. 그리고 총사령부에 광복군들이 있는데 여기 여성 광복군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축하연을 여는데 참석한 중국 대표들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 대표도 있고 중국 국민당 대표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공부하시니까 한자는 이건 참 간자가 아니구나.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글자가 조을라이거든요. 주얼레. 네. 그다음에 뚱피오라고 하는 동필무라는 분이 있지요. 중국 공산당의 이때는 국공합작 시절이어서 중국 공산당의 충칭 대표부가 있었어요. 그 대표부가 저울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참석하고 우파 국민당 쪽에서는 제일 왼쪽 위에 보면 숭커가 있죠.
순원의 아들도 보이고요. 여기 우태청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지원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나 뭐 중국에서 웬만한 인물들은 여기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양국에서 대표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광복군들이 이렇게 곳곳에 만들어지는데 충칭의 총사령부, 시안의 2지대, 나중에 후양의 안위성의 3지대, 그 다음에 뭐 호남성의 구정구 공작대 곳곳에 이렇게 광복군들이 포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광복군은요, 지금 사진에 보는 오른쪽에 앞에 있는 이 도노반이라고 하는 OSS 사령관이 이끄는 OSS 부대하고 합작을 하는데요. OSS라는 것은 Office of Strategic Service라고 해서 전략 첩보국이라는 거고, 이것이 어느 날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입니다. CIA가 되기 전에 OSS, 그 전쟁 때는 OSS였는데 이 OSS가 우리 광복군을 훈련시켜서 국내로 침투시키려고 훈련을 시키게 되죠. 시안 2지대에서, 그 다음 안위성 후양 근처에서 3지대도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2지대 훈련을 마치고 이제 두 대표가 서명을 해서 국내에 정진대를 파견을 하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이범석 2지대장이 있고, 백범, 김구 뒤로 가려져 있는 분이 이청천 총사령관이네요. 여기 뒤에 써 있는 글자를 보면 이제 지대 본부라는 뜻이고, 이게 2지대 시안에서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 지도는 인면 전구 공작대라고 해서 인도인, 미얀마면, 그러니까 7사변의 얼굴면자 쓰는 건데, 이게 인면 전구 공작대라고 해서 이 지역에 영국군이 이 지역의 2개 사단이 일본군에게 고전을 겪고 포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정보를, 일본 포로들을 잡아서 정보 분석을 하고 일본군에게 대적 방송을 하고 그런 공작을 벌였던 영어와 일본어가 능통한 광복군을 파견해 달라 해서 갔던 분들인데, 이 인면전구공작대 영국군을 살렸던 인물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기념관이 영국군의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카이로 회담 때 장제스가 가게 될 때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이청천 총사령관, 조소왕 외무부장, 김원봉 국무부장 5사람이 이 장제스를 만나서 총통을 만나서 한국 문제를 반드시 다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보장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국을 하게 되면은 그냥 환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 서울에 이제 을지로나 종로나 이쯤 될 텐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이라고 해서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환영회를 열게 됩니다. 개선. 예, 이렇게 웰컴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개성하게 되었을까요? 이게 48년도 헌법 전문입니다. 제가 한글로 옮겨 놓았는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죠. 대한국민은 기미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그렇게 했죠. 국민은 대한민국을 건립했어요. 언제요? 기민년에. 세계에 선포한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한국민은, 우리들 국민은, 대한나라 우리 국민은 기민년에 대한민국을 건립해서 선포한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요. 헌법 전문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시대에 초대 국회의장인 이승만 의장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하던 날 뒤에 펼침막에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국 축하식이 아니라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하는 최초의 관보 1호입니다. 관보 1호에는 헌법을 담고, 그리고 여기 1호 관보 1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에는 공보라 하고요. 이제 관보를 내게 되면 우리 정부의 최고 권위적인 공식 글이죠. 관보 제1호 보면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대한민국이 쓴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개성해서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란 말도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일본에서 번역한 말인데요. 어쨌든 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으로 오고요. 국기도 하나로 된 국기를 제정을 하죠. 3.1운동 때 국기 종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무질서하게 쓰이니까 충칭 시절에 이것을 하나로 정하고 그것을 49년도에 일부 손질해서 그대로 개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도 충칭 시절에 이것을 국가로 정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옵니다. 다 그대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고 영토나 주권이나 국민을 제대로 못 갖춘 상태에서는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이 운영을 하다가 48년도에 대한민국 30년에 정부와 국회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국회의사당에 가면요, 국회의사당 중앙홀 이름을 이제 미국의 것을 받아들여서 로툰다 홀이라고 하거든요. 그 국회의사당 로텐다 홀에 가면요, 동상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 이동영,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이동영,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우리 독립운동이 말이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조금 넘었군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독립운동을 펼쳐서 근대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는 우리가 근대화가 된 것이 일본 식민지 덕분에 된 것 아니냐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1910년대에 우리나라 철도는 이만큼이었는데 1945년도는 이만큼 늘어났지 않냐, 물동량이 45년 36년 동안 이만큼 늘어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근대가 뭐냐? 근대란 말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시민국가를 만든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고요. 이제 사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과학적 비판 정신과 합리주의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독립운동을 통해서 근대국가를 그 누구보다도 일찍 만들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45년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인도네시아는 10년 동안 더 버텨야 되고 각각 나라들마다 금방 독립이 안 돼요. 우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독립국가가 되고, 또 1919년에 이미 근대국가를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제국이 망하던 1910년부터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도대체 조선총독부가 정체성 또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건가? 아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국가의 역사의 정맥에 바로 임시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 존재한다 하는 이제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한눈에 보여드리고자 만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여기서 시작하다, 이것을 우리 국가사의 정맥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러운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